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화요일이고요. 비바람주의보입니다. 오늘 바람이 또 그렇게 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한데요. 박소연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배가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네, 벌써 바람이 꽤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이 비에는 황사가 섞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다면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태풍급 바람이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강원 산간에는 초속 3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전부터 수도권을 시작해서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내리는 양은 5에서 최고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될 텐데요.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에서 9도 정도 높은데요. 서울은 14.3도, 대전은 13.4도, 대구는 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서울은 17도, 광주와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5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골드바 돈 세탁입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골드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서울 강북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뒤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국내 환전 총책 등 10대 청소년 2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콜센터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무려 4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골드바 매입, 골드바를 수거한 후 현금으로 환전한 현금을 다시 수거 및 전달, 그 현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등 총 4단계에 걸쳐 피해금을 세탁한 뒤 해외에 있는 조선족 총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와, 정말 골드바로 돈 세탁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이 정말 나날이 진행화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 같은 범죄에 10대가 가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골드바를 현금으로 환전한 조직원 중에는 고등학생 2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경험이 있는 지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SNS를 통해 해외 조직원들과 대화하며 범행 지시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이들 중 한 명은 과거에도 통장 판매 등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진짜 점점 진화가 되고 더 치밀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가담자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이건 뭐 확실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겠다 싶은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주키니 호박 가공식품 반품입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일명 돼지 호박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13종이 추가로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즉각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조사 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유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 및 폐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공개된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은 총 13종이고요. 농업회사법인 한우물에서 제조하고 한살림 사업연합에서 유통된 닭고기, 소불고기, 새우, 채소볶음밥 등 즉석조리식품 4종과 신세계푸드에서 제조해 이마트에서 판매된 칼 만둣국, 프레시즈에 듬뿍 담은 매운 새우탕 수제비,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가 제조한 건강한 짜장 소스 외 6개 제품 등이 판매가 차단 조치되었습니다. 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나 유통업자가 있다면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즉시 반품해달라고 당부했고요. 이어 향후 일부 수거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해 검출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회수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유통이 돼서 팔려 나간 것도 있으니까 그 냉장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네. 가공식품이 들어있으면 이거 폐기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잠꼬대 심하면 이질환 주의입니다. 4월 11일 두 분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1일? 뭐요? 무슨 날이에요? 4월 11일은 허락된 거? 세계 파킨슨 병의 날입니다. 영국의 의사 그건 몰라요. 제임스 네. 파킨슨이 1817년 이 질환을 학계에 처음 보고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일을 세계 파킨슨 병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파킨슨 병은 치매에 이어서 고령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뇌 질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가 2017년 10만 700여 명에서 2021년 11만 6천여 명으로 5년 새 16%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파킨슨병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1에서 2%에게서 발병할 만큼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한 전문가는 잠을 자면서 심하게 잠꼬대를 하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수면 행동 장애가 있다면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며 특히 노년기에 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면 5에서 10년 뒤 상당수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앓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잠꼬대와 같은 이런 수면 행동 장애 외에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또 있을까요? 파킨슨병 의심 증상들로는요,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드는 경우, 주위 사람들이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약해졌다고 하는 경우, 걷거나 서 있을 때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것 같은 경우, 주위 사람들이 얼굴의 표정이 전에 비해 굳어 있다고 말하는 경우, 걸을 때 발이 땅에서 잘 안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운 경우, 손이나 발이 떨리는 경우, 손으로 단추를 잠그기 힘든 경우, 걸을 때 발을 끌면서 걷거나 보폭이 짧아지면서 종종 걸음을 걷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고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또 심한 잠꼬대하고 관련이 있군요. 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인 홍규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 네, MZ세대. MZ세대시잖아요. 제가 MZ세대죠. MZ세대는 또 소비의 주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성과 취향이 드러나는 소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가성비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MZ세대는 가성비보다 내 마음의 만족도가 높은 네. 가심비를 더 따지는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최신 트렌드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도 꽃 저기도 꽃 바야흐로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러 봄나들이 떠나고 싶은 요즘. 그런데 마음껏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바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랍니다. 애들하고 주말마다 놀러 가고 싶은데 해외는 너무 비싸고 국내는 어딜 가든 짐이 한 짐이에요. 요즘 엄마들끼리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키즈풀빌라. 한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키즈 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무려 320% 넘게 증가했다는데요. 가족여행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키즈 풀빌라를 찾아 경기도 가평으로 떠나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 눈에 띄는 한 키즈 풀빌라. 튼튼한 울타리와 인조잔디까지 설치돼 있는데요. 이곳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준비 시작. 싱싱 달려라. 전동 자동차를 타고 신나게 질주하는 아이들.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이제 학원 다니느라고 놀러를 많이 못 다닌 것 같고 뭐 독감 걸리고 이제 아파가지고 놀러를 많이 못 다녔는데 여기 바깥에 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찾아보던 중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 1시간 만에 겨우 객실로 들어가 보는데 키즈 풀빌라의 내부는 과연 어떨까요? 와, 여기는 진짜 크다. 널찍한 침실, 키즈 카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커다란 실내 놀이터와 아이들 화장실까지 없는 게 없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엄청 많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끼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키즈 풀빌라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9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벌써 2번째 방문했다는 김수경 씨. 젖먹이 아기를 위한 젖병 소독기와 각종 아이용품까지 사장님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애기 데리고 다니면 챙길 짐이 많아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여기는 뭐 소독기도 있고 애기 의자도 있고 이런 애기 씻기도 있어서 짐이 좀 많이 줄 수 있어서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맞아.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실컷 뛰어놀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데요. 집에서만 육아를 하는 것보다 엄마들도 이렇게 와서 같이 놀고 수다도 떨고 육아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2달에 한 번 정도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놀다 말고 뭔가를 다급히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걸까요? 엄마 블럭. 블럭 가지고 놀고 싶어? 그래? 방에도 봤어? 없었어? 지금 어디 가세요? 방에 장난감이 하나 없는 거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빌리러 가보려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장난감 빌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빌리러 왔어요. 여기서 빌리고 싶은 거 골라서 가져가면 돼. 원하는 장난감을 무료로 빌려준답니다. 이거 불러.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블록을 손에 넣은 아이. 장난감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감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실내 놀이터에도 야외 놀이터에도 아이들은 감감무소식.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때 수영복을 입고 다시 나타난 아이들. 수영 모자에 수경까지 야무지게 챙겨 입고 객실과 연결된 수상한 문으로 들어가는데 키즈 풀빌라의 하이라이트 바로 온수풀입니다. 온수풀이라서 물이 너무 따뜻해요. 저희가 이렇게 온수풀 있는 수영장을 풀빌라에 찾는 이유가 아이들이 너무 잘 놀거든요. 따뜻한 수영장에 몸을 푸덩.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한다는데요. 계절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랍니다. 원래 다른 펜션 가면 수영장 없어가지고 핸드폰만 했는데 수영장 있으니까 핸드폰 안 하고 좋아요. 신나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덧 저녁 시간. 고기 파티가 열렸는데요. 허기진 배를 든든히 채워줍니다. 맛있어? 맛있어? 즐거운 여행을 야야! 이제 더는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당당하게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 이처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일컬어 페팸족이라고 하는데요. 페팸족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펫케어 시장 규모는 해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내 가족. 반려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특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한 동물병원. 마음에 안정을 주는 화사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여기 강아지와 함께 안절부절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요? 입원해 있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병문 안 왔어요. 아니, 어떡해. 어머, 지금 표정이 어떡해. 지지대 달고 보러고서 회복이 되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포도 지금 표정이. 그러게. 저희 애 아빠랑 애들이랑 이제 뒤에 아파트 뒤에 나갔다가 고양이 3마리를 봤는데 추워가지고 두고 가기가 너무 그래서 입원시켜서 이제 보는데 애가 수위 꼴딱꼴딱 너무 많은 거예요. 구조 당시 다리 상처가 깊어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상황. 국화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재생 이쪽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이런 데에서도 재활 치료할 때 또 쓰이고 있는. 모카야, 모카, 빨리 아차. 다행히 모카는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하고 있답니다. 이때 병원 수술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수면 마취를 준비하는데요. 꼬맹이는 어디가 아파서 왔을까요? 네, 이 친구는 이제 8개월이 돼서 중성화 시기가 돼서 수컷 중성화를 하러 온 친구입니다.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마취 기계를 사용한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이런 마취 기계들은 자동으로 조절을 해서 폐 손상을 최소화로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오직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르린 어떻게 오셨을까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정말 기침이 그 거위 내는 소리가 진짜 많이 심해서요. 네. 지역병원에서 이제 슬개골 탈구 관련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 아이가 이제 식욕이 떨어졌다 하여서 보호자분이 걱정이 되셔서 데려오셨어요. 근데 마취 이후에 급성으로 신부전이 온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처치를 저희 병원에서 입원 처치로 진행을 했어요. 몸의 털이 절반 넘게 빠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마를린. 이곳에서 집중 치료 끝에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 쏟아진다는데요. 저희가 원래 수술을 했던 데는 6시면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퇴근을 하시고 애가 혼자 있거든요. 그래도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누군가는 24시간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좋아요. 이제는 폴짝폴짝 잘도 뛰어다닙니다. 늦은 밤, 누군가 다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먹어가지고요. 아, 그러세요? 네. 먹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10분,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0분, 20분 정도요? 네. 이제 카페인 중독에 준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애기 일단은 구토 유도해서 애기 토해내게 만들고 그러고 상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행히 큰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랍니다. 치료 후 소형견 입원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또리. 소형견이거나 노령견인 경우에 뭐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이제 조금 활동적인 강아지가 오게 되면 조금 위협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배려를 느낀다는 점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동물은 아프다 말을 할 수 없기에 제때 치료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답니다. 반려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이상 증상이 보였을 때 빠르게 진료를 보시는 그런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기적인 검진으로 이제 이상 증상이 생긴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우리 아이도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100세 인생 건강 정보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 화요일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지민 내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이 좀 추웠다가 또 좀 풀렸어요. 네. 오늘은 뭐 바람이 많이 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외출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 왔고 또 그렇다 보니까 어디로든 좀 떠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주말 되면 떠나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줄을 그렇죠. 요즘 뭐 휴게소 잘 돼 있단 하지만 네. 또 저는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네. 화장실 갔을 때 줄을 또 그렇게 많이 섭니다. 여자 화장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예. 아니 그래서 저 여행 갈 때 여자 화장실만 줄이 너무 길어요. 저 배뇨장애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엄두가 안 난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여행이 좀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화장실 가기도 두렵고 일단 마음 자체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네. 여행이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방광염과 요로결석입니다. 비뇨기 질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요. 방광염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요. 네. 요로결석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뭔가 아프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조차 몰랐는데 딱 아프기 시작하면 정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배변, 배뇨.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행복의 조건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예.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요, 뭔가 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기능이 좀 약화되면서 제 주변에 진짜 방광염 말 안 해서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질환들이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볼 질환은요. 소변이 찌릿찌릿 방광염입니다. 이게 여성에게 정말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은요, 2021년 방광염 환자는요, 15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 여성의 비율이요, 무려 94%나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 발병 인원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제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방광염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대 여성부터 연령에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증가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50대, 60대, 70대 여성의 발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은 여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래프인데 이게 저 나이가 올라갈수록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나이가 올라갈수록 확실히 늘어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요도가 짧고 또 그 요도가 항문하고 이루는 길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렇게 그 감염의 위험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출산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약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질환이 좀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프다기보다는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말하기도 그렇고 화장실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도 뭔가 또 가고 싶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이런 불편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 네, 된다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예. 뭔가 불편함을 주는 건데 방광염, 이게 방광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방광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방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광이라고 하는 이 주머니가요, 염증이 있고 또 예민해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방광염 증상을 보일 수 있게 되는데 비뇨기과적으로 구조적이라든지 기능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방광염증의 대표적인 원인은요, 바로 병원성 대장균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면 이게 감염병인 건가요? 네, 그럼요. 감염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감염이 잘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평소에 이제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던가 이러면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런 대장균들도 갑자기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감염을 심하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주로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기는 질환, 그 증상이 빈뇨입니다.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막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을 갈 때 또 갑자기 급박하게 절박하게 막 가고 싶어서 막 달려가서 갔는데 볼 때도 또 통증이 있고 또 보고 나서도 돌아보고 나면 잔뇨가 있는 것 같고 화장실을 나오면서 다시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 혈뇨나 이런 게 좀 섞이기도 하고 요게 또 자려고 하는데 밤에 반복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면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질환인 거죠. 아, 빈뇨가 나타나면 이거 정말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면 화장실부터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뭐 요의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먼저 가고 보는, 그래서 뭔가 불안한 증세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빈뇨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방광이 한 300에서 400cc 정도 차면은 저희가 이제 소변을 보러 간단 말이죠. 그게 하루에 한 8번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빈뇨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조금만 차는데도 자주 가게 되거나 이러면 당연히 빈뇨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빈뇨가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소변을 조금 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변을 참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방광염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소변을 참는 습관인 겁니다. 그 진짜 소변을 참는 습관은 정말 안 좋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때 보면 진짜 화장실 곧 짬이 안 날 정도로 바쁠 때도. 네, 그렇기도 하고, 네. 그 참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 여러 이제 분들이 쓰는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약간 지저분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는 이렇게 휴게소 같은데 화장실 가면 변기 뚜껑을 열게 되게 무서워요. 뭔지 알아요. 그 네. 네네. 전 사람이 처리를 좀 안 하고 간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라든가 너무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가 진짜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도 운전하다가 집에 가서 가야죠. 맞아요. 그럼 차 세우고 집에까지 가는 동안 진짜 절박해요. 그러니까 참는구나. 많이 해보셨어요? 습관되는 거죠. 네. 점점 그냥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소변을 참는 것은 정말 좋지 않죠. 특히 소변을 오랫동안 참게 되면 세균이요, 이 방광에서 점점점 번식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자체가 생기기 쉽게 되는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방광의 조직이 손상되게 되면 그럴 때 조직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맨몸이 튼튼하고 면역력이 좋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회복을 하겠지만, 면역력이 약해져 있고 이 조직이 회복되는 정도가 미미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염증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재발이 쉽게 되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 방광염으로 왔던 증상 자체가 만성으로 점점점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중에서 신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 배뇨기와 관련된 여러 장기들까지 약해지면서 치유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광염 걸리신 분들 보면 주변에 뭐 한 번 걸리면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고 맞아요. 재발되기 때문에 나 또 방광염 왔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저 오늘 궁금한 게 이게 증상이 정확하게 뭔지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 증상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이런 방광염의 증상을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간과하고 넘어가서 이를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방광염의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 증상 중에서 2개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근처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2개 이상이 있다 하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요.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렵다. 이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갑작스럽게 마렵지 뭐 이렇게 서서히 마렵지. 굉장히 급박하게 마렵습니다. 갑자기 절박하게 한순간에. 갑자기 절박하게 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확 마렵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변의 양은 적지만 소변이 자주 마렵다. 적은 양을 자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변을 보는 도중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간에, 밤에 특히 소변이 너무 마렵다. 제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밤에 이렇게 소변 마려우면 정말 불편해요. 네. 잠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 자도 꿈에 계속 이렇게 막 화장실 가는 꿈도 꾸게 되고 이게 네. 나이 먹을수록 이게 정말 심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를 보면은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리고 또 소변이 탁하다. 일곱 번째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소변 냄새가 강하게 나거나 소변 보고 났는데 불쾌한 냄새가 난다. 여기서 사실 지금 2개 이상 혹시 해당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3개? 3개요? 네네. 야간하고 갑작스럽게 마려운 경우 있고 네. 자주 마렵다. 세 가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찾아봐야 되나요? 네. 정도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병원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해보고 이게 균이 있는 지금 방광염인지 아니면은 균이 없는 방광염인지 이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막 죽을 만큼 아프진 않잖아요. 그냥 내가 좀 참아야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두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참으린 이건 병에 있어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참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한지욱 선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금 나타났던 이런 증상 중에 한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급성 방광염증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좀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 두셨다가 증상 자체가 점점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염증 자체가 만성으로 갈 경우에는요, 신장염이라고 부르는 신우신염이라고 하는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신우신염 들어봤어요. 이거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요. 네, 이 신우신염은요, 이 방광에 있던 세균이 이제 요관을 통해서 이쪽 신장까지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은 뭐 발열, 그리고 오한, 우리 감기 걸린 것처럼 막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신우신염은 거의 대부분 입원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사로 주는 항생제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신장이 계속 이제 염증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신장 기능 자체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광염을 방치하면 이게 신우신염까지 가는데 이걸 왜 방치해요? 참지 말고 가서 고쳤어야지. 그렇죠. 방광염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급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할머님들이요, 오줌 소태에 걸렸다. 오줌 소태 때문에 고생이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오줌 소태가 지금 말로 하게 되면 바로 급성 방광염증을 말하게 됩니다. 오줌 소태 저 어렸을 적에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말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엄마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하는데 누가 뭐 오줌 소태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방광염인 거예요? 맞습니다. 방광염이 맞고요. 이 소태라고 하는 말이 소태나무라고 하는 데서 왔습니다. 작은 키나무 자체가 지금 사진에 보시면 저게 소태나무구나. 예전에는 사실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잖아요. 네. 이 소태나무가 그렇게 쓰더라고 합니다. 껍질을 먹게 되면. 그리고 나서 소변을 볼 때 정말 많이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쓴맛이 나면서 소변을 볼 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오줌 소태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줌 소태라는 게 결국에는 급성
방광염인데요. 사실 이렇게 급성 방광염이 너무 심하게 오신 분들이 진료를 오시면 앉지도 못하십니다. 진료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이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상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뇨 시에 짜릿하게 통증이 있다. 배뇨 통증이 있다. 그리고 하루에 10회 이상 잦은 소변을 본다. 그리고 소변을 참기가 어렵다. 급박하다. 그리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이런 묵직한 느낌이 아랫배의 잔뇨감으로 나타난다. 요거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야간뇨가 심해질 때도 마찬가지죠. 네, 야간에 오거나 또는 혈뇨 그리고 혼탁뇨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급성 방광염에 혈뇨나 혼탁뇨가 나타나면 사실 정말 깜짝 놀라고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무서워지잖아요.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소변을 볼 때 이제 피가 보인다면 정말 고민하실 텐데요. 급성 방광염증이 특히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라고 하면 초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항생제를 쓰면 쉽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게 만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를 잘 하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를 무엇보다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물 많이 드신다고 해서 그냥 수분을 마시지 않고 방광염이 왔는데도 커피를 드신다든지 탄산음료를 드시는 것은 분명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급성 방광염이 있으면 만성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방광염증이 바로 만성 방광염입니다. 만성 방광염은요, 1년에 3회 이상의 방광염증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항생제를 장기 복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성이 생겨서 잘 낫지 않고요. 반복하고 또 재발이 좀 쉽다라고 하는데 그 증상이 좀 나타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이 된다든지 내 몸이 약해져 있다든지 과로를 많이 하실 때 쉽게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관리를 잘해서 만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광염은 뭘까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방광염은요, 진짜 상당히 고통스러운 방광염인데요. 뭐냐면 바로 과민성 방광입니다. 뭔가 방광이 아주 좀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많이 우리 얘기 듣잖아요. 과민성 대장? 대장 증후군, 그렇죠. 방광. 얘기만 들어도 막 과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소품을 통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소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요 풍선이 방광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다. 정말 이쯤에서 정말 가야 되고 터질 것 같다. 그 정도가 이제 500cc 정도 찼을 때가 요게 이제 거기 500cc예요? 네, 크기가 500cc 정도 됐을 때가 이제 딱 저희가 이제 그런 정도인데요.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은요. 한 요 정도 100cc만 찼는데도 화장실 가고 싶은 겁니다. 와, 진짜 힘들겠네요. 네, 사실 요 방광이요, 이렇게 얇은 조직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배뇨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방광보다 이런 과민성 방광인 경우에는 이 배뇨근이 조금 더 두꺼워져 있는 경우라서 잘 안 늘어나고 100cc만 찬다 하더라도 확 그냥 가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막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급히 갔어요. 그러면 500cc가 쫙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500cc가 나올 때까지 보통은 참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500cc까지도 참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오래 봤다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이제 이런 과민성 방광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그 정도까지밖에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콩팥이 우리가 보면은요, 소변이 만들어져서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은 화장실에 가야겠다라고 느껴지는 소변 양은요, 한 250에서 350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반 정도 참으면 가고 싶은 거구나. 네, 이게 확실히 풍선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딱 돼요. 이만큼이어야 원래 가고 싶은데 요만큼 찾는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영화관 가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맞아요.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있어요. 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게 되면요, 특별하게 염증이라든지 세균 감염이라든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이 방광 자체가 예민해지고 또 과민해진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특히 급하게 소변을 보러 가야 되고 또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증후군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방광이 예민해지게 되면 방광의 통증이라든지 또 소변을 볼 때 되는 통증은 없지만 소변을 보러 갈 때 참기 힘들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보게 됩니다. 주로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20대, 30대 젊은 층에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젊은 층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되면 외출하는데 조금 불안감이 생깁니다.
생기게 됩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게 때문이고요. 또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되고 불면증이라든지 우울감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게 되면요, 과민성 방광 증상을 앓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의 빈도가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뭐예요? 네, 보통은요, 이 과민성 방광을 앓고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이전에 방광염을 자주 앓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겠지 하고서 병원을 안 찾고 그냥 이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확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 물론 약물 치료를 조금 오래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 치료를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골반 저 운동이라든지 방광 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도 해볼 수가 있고, 또 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콜라, 커피 이런 거 조금 덜 먹고, 그리고 뭐 체중 감량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만약에 해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경 조정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나 이런 것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방법의 치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증도. 시험이나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뭐 직전에 뭐 화장실 가고 싶고 네.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정신하고도 연결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깜짝 놀라면 또 여기 신호 오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이제 방광염의 기술을 소변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변 빈삭, 또 요분리, 융패, 림병 이런 범주 안에서 관찰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림병이라고 하는 병증 안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림이라고 하는 말이 소변을 보고 났을 때 나무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양. 이렇게 소변 자체가 잘 안 나가게 되고요. 또 소변을 급하게 보고 통증이 있고 소변을 참기 힘들어진 이런 배뇨 증상을 통증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는 방광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는 방광에 습과 열이 차서 발생한다고 봤고요. 또 만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기능 자체가 허해지는 거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허하거나 또 차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은요? 방광염증 같은 경우는 팔전성이라고 하는 처방을 대표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 들어가는 약재를 보니까요. 질경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한의학 용어로는 차전초라고 합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해서 질경이라고 했고 받는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썼는 글인데요. 이 질경이의 씨앗이 바로 차전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소변을 좀 잘 내보내게 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는 약재로 활용을 했었고, 특히 방광이라고 하는 부위가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잖아요. 방광염증이 오시게 되면요. 배꼽 아래 손가락 4마디 정도 아래쪽으로 잡아보시면 거기가 중극혈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극혈을 방광염증이 왔을 때는 통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살살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면역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따뜻하게 평소에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럼 혹시 방광염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방광염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만은 좀 꼭 피해라라고 이제 피해야 하는 음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술이라든지 그리고 뭐 커피, 또 탄산음료 같은 이제 방광 점막을 자극하는 음료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맵거나 짜고 신 음식들 좀 피하시는 것이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제 방광염에 좋은 음식으로는요. 크런베리나 또 다시마, 호박,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크런베리 같은 경우에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다시마와 옥수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호박은 방광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생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광염. 이게 걸리고 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환인데 여성이 또 90% 이상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다음 한번 가볼까요? 네, 여성 알아봤으면 이번에 남성분들 알아봐야겠죠. 다음은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바로 극한의 고통, 요로 감염과 요로 결석. 저도 이거 걸린 분 얘기 들어봤더니 정말 극한의 고통, 네. 이게 딱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나오면 너무너무 아프대요.
무섭습니다, 이거. 요로 결석인데 네. 한번 알아보죠. 예. 네, 제가 인체 모형을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보면은 여기 안쪽에 등 쪽에 붙어 있는 얘가 신장입니다. 네. 신장이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제 요관을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방광에 이제 소변이 쌓였다가 요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전부 다 그 소변이 가는 길이라 그래가지고 요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에 생기면 신장 결석이 되는 거고 요관에 생겨서 걸리게 되면 요관 결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방광 안에 있으면 방광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요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요로에 결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소변 내에 있는 침전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돌처럼 굳어지는 거죠. 아, 소변은 물 아닌가요? 근데 소변에 침전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맑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걔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칼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무기질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부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핵을 이루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생기게 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석이 되는 거죠. 소변 속에 침전물이 돌이 된다? 야,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의외로 주변에 요로결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요로결석은 이 비뇨기과 영역에서 아주 흔한 질환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게 되면요. 2020년도에 요로결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약 3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특히 화면 보시게 되면요. 50대 환자 비중이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게 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 환자가 한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보고됐습니다. 그 유승수 배우 있잖아요. 알죠, 네. 연기도 잘하고 잘생긴 배우인데 이 배우가 지금까지 매년 한 번씩 요로결석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횟수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16번이나 요로결석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남성한테 이게 자주 발생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저도 남성이지만 아직까지 요로결석은 안 나타났는데요. 이 유승수 배우같이 이렇게 매년 요로결석에 걸리시는 분들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평생 요로결석에 걸릴 확률 같은 경우는 약 5에서 10%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 0.5명에서 1명꼴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한 6명, 여성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로 걸린다고 통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죠. 특히 남성이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자체가 소변 중에 수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뭉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음주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분들보다 또 체중도 많이 나가실 수 있고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조금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요로결석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극심한 통증 때문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거 앓는 분들 보면 막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네. 통증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딱 그 통증이 오니까 네. 그 통증이 한 번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무서운 통증, 산통에 비교할 정도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 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요, 급성 치통 그리고 산통하고 더불어서 3대 통증이라고 불릴 만큼 네. 심합니다. 실제로 요로결석으로 오시는 분들 응급실에서 보면은 저희가 마약성 진통제까지 드려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시기를 정말 끔찍하긴 한데 이렇게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요도를 막 쑤시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정도예요. 옆구리를 계속 그냥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얘가 어떤 주기가 사실 딱 있지도 않고 거기 돌이 걸려가지고 딸깍딸깍 할 때마다 좀 괜찮았다가 갑자기 또 확 왔다가 이게 네. 예측 불가능하게 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기도 하고 너무 아프면 막 구역질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정도까지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요로에 생기는 결석이니까 돌이잖아요. 네. 요로가 뭐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고 한 뭐 좁쌀? 쌀알 만한 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그게 그렇게 정도면 그 정도면 통증이 이렇게 크게 없겠죠. 제가 그래서 크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크기, 아주 작은 크기에서부터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좀 아플 수 있겠죠. 요관 자체를 좀 지나오면서. 그런데 계란만한 크기 정도, 한 요 정도 크기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에 그런 돌이 생긴다고? 그렇죠. 요 정도 크기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말도 안 돼요. 이게 요로에 생긴다고요?
바위산 같은 게. 선생님, 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니죠. 아니 배 선생님 진짜요? 그렇게 안 봤더니 굉장히 이게 너무 과장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방송인이 다 되셨네. 정말 아니 어떻게 그만한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 너무 되시잖아요. 상상 밖인데요? 이 정도만의 크기가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죠. 실제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요. 헝가리에 있었던 남자 한 분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 신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장결석을 발견했는데 사진 보시죠. 저게 얼마나 크기가요? 지름이 무려 17cm였고요. 무게는 1.125kg이었다고 합니다. 이 초대형 신장결석을 제거해서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와. 저게 몸 안에 있으면 이 통증은 어떻게? 와. 아니 이거 저게 진짜 어떻게 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지? 상상 불가인데요. 저 거의 뭐 진짜 뭐 무슨 파조알 그러니까요. 그렇게 큰 게 들어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몸 안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진짜 돌덩이 같은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성분에 따라서 그 크기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개수 자체도 한두 개에서부터 수십 개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요로에서 발생된 요로 결석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크기도 다르고요. 모양도 상당히 다르죠. 네. 네, 단단함 정도도 다르고 이게 삐죽삐죽 튀어나오게 되면 요관 자체를 좀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네. 저게 삐죽삐죽하면 칼날 같을 텐데 얼마나 같이 아프겠어요. 생겼네요, 저거. 아니 저는 그냥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니까 그 뭐 크기는 쌀알 정도 되겠다. 뭐 커봐야 옥수수알. 야, 근데 저거는 상상 이상인데요. 네. 저런 게 몸에 들어있으면 확실히 건강을 해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쌀알만한 거는 요관에 걸렸을 때 쌀알만한 거고요. 저런 것들은 대부분은 신장에 결석이 생겼을 때 신장을 밀어내고 생기거나 방광 안에 결석이 생기면 또 막 늘어나면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근데 요로 결석의 문제는 어디에 생기든 간에 이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면 문제입니다. 막으면 그 위에는 계속 소변이 쌓여 있고 괴어 있잖아요. 나오질 못하죠. 괴어 있는 물은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부패가 되고 거기에 세균이 잔뜩 붙게 되고 문제는 거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폐혈증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또 그게 계속 지속이 되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터가 돌아가면서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이 모터를 고장내게 돼서 만성 신부전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2번 그래서 실려가서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시누이들이 엄마 맥주 마시면 좋아요. 막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잘못된 상식인가요? 맥주하고 상관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은 술은 잘 안 드시는 게 좋고 만약에 굳이 그렇게 한다면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결석이 커지기 전에 미리 알고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자가진단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변의 색이 진한 갈색이거나 붉은색이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옆구리 통증이 있다.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 갑자기 발열 증상과 오한 증세가 나타난다.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감이 있다. 요거거든요. 이재용 아나운서 혹시 여기 해당하는 거는 있으신가요? 딴 건 없고 가끔 잔뇨감이 있을 때도 있다. 요거 하나인데요. 그것만으로 사실 이제 결석을 하기는 조금 네. 어려워서 그거는 그냥 이제 만약에 잔뇨감이 있을 때 병원 가서 네. 뭐 소변 검사나 이런 거 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방광염 증상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요로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증입니다. 이 요로 결석은요, 뭐 여러 군데 호발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관, 신장에서 방광까지 가는 그 요관에 생기는 결석이 제일 많거든요. 통증의 대부분 옆구리 통증이 있습니다. 근데 방광염은 말 그대로 방광에 생기기 때문에 이 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변에서 뭐 소변이 약간 색깔이 진해진다거나 갈색이거나 뭐 혈뇨가 있다. 요게 있는데 우리가 요로결석의 이제 혈뇨는 거기 벽을 긁고 이 돌들이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막 생겨서 염증이 한참 생겨서 거기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혈뇨가 있는 경우는 방광염보다는 결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차이는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로결석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게 저렇게 큰 게 내 몸 안에 있을까 봐 걱정인데 조그만 거는 그냥 소변으로 나올 것도 같고 맞습니다. 큰 거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크기 자체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아주 작은 크기, 특히 이제 4mm 이하인 경우에 있어서는 물을 좀 많이 마신다든지 해가지고 자연 배출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약물을 써가지고 자연적인 쪽으로 나가게끔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크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5에서 한 20mm 정도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충격파를 통해서 이 요석 자체를, 신색 자체를 좀 분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위치가 아주 좋지 못한 곳에 있다든지 크게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일단 내시경 수술을 해서 빼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아프지 않나요? 아프겠죠? 네, 맞아요. 근데 요로결석 자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요. 이제 쇠석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두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간혹가다 너무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진통제나 이런 걸 먼저 처치를 하고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방광염 그리고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요로결석은 맥주 쫙 마시고 맞아요. 그런 얘기 소변 한번 하더라고요. 시원하게 보면 나온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맞는지 또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속설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로결석 풍문으로 들었소인데요. 각 항목에 대해 맞는 것 같으면 O, 틀린 것 같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이제 윤영미 아나운서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맥주 마시면 요로결석 제거할 수 있다인데 아니 다는 아니지만 전 저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그 어느 날 쫙 좀 마시고 1000cc 옛날엔 1000cc가 있었어. 이만한 거. 맞다. 이 정도만한 거. 네. 쫙 마시고 시원하게 했더니 없어졌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맥주 마시면은 화장실 막 가고 싶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시원하게 쫙 배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X 그래도 물이 낫겠죠. 저는 이런 얘기를 아무렴. 들었거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맥주에 정답 맞기도 하고요. 틀리기도 합니다. 진짜요? 사실 이제 소변 자체를 배출한다는 과정 중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맥주를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mm 이하의 아주 작은 요로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맥주를 드시면서 시원하게 나가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자주 드시게 되고 또 아까 유승수 배우 같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맥주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요. 특히 뭐 한 박스씩 막 이렇게 많이 드신다고 하신 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맥주 속에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 이 요산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결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요. 탈수 증상을 나중에는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오히려 2리터에서 한 3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요런 결석의 종류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변을 마렵게 만들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게 거길 딱 막고 있는 돌의 사이즈면 오히려 위에 쌓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가 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풍문은 이게 칼슘 때문이니까 우유와 멸치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요로결석 그 환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네. 칼슘 요로결석이다 이런 얘기를 병원에서 뭐 들었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칼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O. 정답은요? 정답은요. X입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결석의 종류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칼슘 수산석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사실 음식물로 섭취하는 칼슘만으로는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돌을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제 칼슘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만 우리 몸속에 있는 수산이랑 결합을 해서 수산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너무 피하지는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이제 수산이 체내로 흡수가 되게 돼서 오히려 발병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 몸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요, 결석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적당한 정도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고열량의 칼슘 영양제 같은 걸 드시게 되면 또 이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식품으로 드시는 거에 한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유나 멸치 같은 경우에는 뭐 식품으로 그렇게 칼슘이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드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풍문 이어서 볼까요? 요로결석 재발률은 100%다. 다 재발된다 이거죠. 네. 네. 이게 근데 100%라고 단정 짓기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퀴즈를 거의 30년 100% 나오는 건 이거는 그렇죠. 없어요. 네. 100% X하면 안 되니까 저는 O 할게요. 네. 이승수 씨 아까 매년 이러고 제거술 하고. 그러네요. 16번. 예,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까 이 얘기가 나왔죠. 16번. 그래도 100%는 아닐 거네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100%는 아니죠. 네. 재발률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7%가 재발을 하고 5년 안에 50% 반이 재발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그치만 이제 100%는 아니어서 X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이유가 요 이제 돌을 깬다 하더라도 거기에 잔여돌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개로 다시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시 또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통증을 불어오는 요로결석 지금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방해야죠. 예방해야죠. 예방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2에서 3리터 정도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염분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소변으로 배출이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염분을 조금 피하고, 요산이 많은 육류를 피하고, 그리고 또 오렌지, 자몽 요런 이제 구연산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주스들은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를 조금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주 드시는 것도 예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예혁 박사 배우 선생님. 네, 한지원 선생님이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으니까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운동법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윤혜국 씨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나오실게요. 이게 저 건강 요 예방법 중에 운동법이 있구나. 운동도 해야죠. 자, 잠깐만 이쪽으로 와세요. 이거 방광염에 좀 예방. 요로결석에 관련된 요로결석.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방광염도 좋을 것 같은데. 방광염증도 좋을 것 같고 일단 네. 콩팥에서부터 요관 자체가 쭉 지나오면서 또 방광에서부터 또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귀. 네. 콩팥을 이렇게 보시면 콩팥 모양이 이렇게 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요관 자체가 콩팥의 이 중간 정도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만약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 안 빠져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콩팥을 위아래로 뒤집어 주는 것.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기다 하신다든지 거꾸로 서서 하는 동작 자체가 이 신장 안쪽에 삼겨져 있는 결석 자체도 바깥으로 빼내는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언더독이라고 하는 운동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언더독. 자, 이렇게 한번 저처럼 앉아보실게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요. 네. 손을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약간 어깨 높이 정도로 해주신 다음 상태에서요.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엎드려 뻗쳐 자세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고개는 어떻게 하나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안쪽으로 쑥 숙여주셔서 엉덩이를 최대한 높여주십니다. 예. 발꿈치까지 뒤꿈치까지 다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이렇게 되면 허리에서부터 또 삼각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모든 관절에 대한 부분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되시게 되는데요. 이 자세에서 제가 한번 자세를 잘 잡아드릴게요. 고개를 안쪽으로 좀 살짝 숙여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나오지 않게끔. 삼각형 자체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콩팥 부위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살살살 다른 분들이 와서 좀 두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앞에 분한테 두드려 주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결석 자체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변 배출도 좀 잘 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두 분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두드려 주시는 방법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둘이 해야 되는 운동이네요. 혼자 하시긴 좀 힘들겠죠? 네.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안쪽에 있는 결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요로 결석이 있어서 지금 통증이 있을 때 이 운동을 하시기 너무 힘드세요. 아랫배가 아프고 막 당기고 하시니까 그럴 때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돌려주셔서 밑에 엉덩이를 차는 운동, 그런 운동을 해주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로 결석. 요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네. 평소에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자세 말고도 여기 그냥 이렇게 그냥 있을 때도 두드려도 좋은 거 아닌가? 시원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이 신장에 있는 부분 아래쪽에 있는 하관 쪽에 있는 결석이 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꾸로 서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비법을 알아보죠. 최고의 건강 비결은 역시 섭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먹어야 될 텐데. 우리 또 김장 콤비 제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김장 씨 옆으로 가서 한번 요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댕겨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아니 오늘은 불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야말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불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정말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면역력도 높여줄 수 있는 낫또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익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마를 썰어가지고 둘 다 좀 점성이 있잖아요. 요거를 같이 썰어서 밥을 빚어서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또 마 무침 김밥이라고 네, 하면 맞습니다. 어떨까 싶어요. 재료 소개 나머지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밥이고 이제 김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김은 뭐 김밥용 김을 이렇게 한 3, 4cm 정도 길이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쪽파를 넣어가지고 마에 좀 이런 낫또와 잘 어울리잖아요. 네. 이거까지 같이 섞어서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뭐 기호에 따라서 여기 참기름 살짝 또 뭐 참깨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쪽파 송송 썰은 거 넣어주시고요. 마는 5mm 정도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가지고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껍질 제거해서 이렇게 깍두기 썰기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잘 섞어주시면 끝이에요. 많은 남자들한테 되게 이게 좋죠. 다예요? 네. 아, 이제- 재료 준비만 하면 끝이네요. 네, 재료 준비만 하면 이제 끝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뭐 이틀 정도 이렇게 섞은 채로 드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김에 말아서 한 입 크기에 맞게 이제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볼 텐데 이걸 그냥 밥 위에 뿌려가지고 김가루 뿌려서 덮밥처럼 드셔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며느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마 아침에 갈아서 시아버지 드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조심해. 이렇게 김밥 말아서 드리면 마가 또 위에 좋다는 걸. 보통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마 즙으로 많이 드시는데 네. 이렇게 이제 씹히는 맛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오늘은 이제 김밥처럼 말아가지고 썰면 사실 썰 때 칼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이제 깨끗하게 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숟가락 2숟가락 정도 크기로 밥을 살짝 뭉쳐주세요. 밥에다가 간은 따로 안 하신 거죠? 네, 밥에는 간을 안 했습니다. 식초 이런 거 안 넣고요. 네, 전혀 안 넣었어요. 이렇게 이제 동글 납작하게 빚은 다음에 동글동글 살짝 김이 올라오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죠. 일부러 반 정도만 채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끝쪽에 밥풀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풀 붙을 수 역할을 하는 있게.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릇을 세우신 다음에 지금 살짝 높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낫또하고 위에다가. 마를 섞은 거를 얹어주시면 돼요. 일식집 가면 왜? 일식집에 가서. 그렇죠. 마지막에 저렇게. 그리고 좀 비싼 뷔페집 가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높이를 살려가지고 올리시게 되면 낫또를 듬뿍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대로 빚어주시면 되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이대로 뭐 아침 대신에 2-3개 정도 드셔도 되고 도시락을 싸가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마가 그렇게 건강에 좋아서 별명이 뭐 산에서 나는 장어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별명 자체 잘 붙였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70대 분 할아버님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아침에 오시더니 나 오늘 달라 보이지 않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마 챙겨줬어. 그만큼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 남자분들한테 정말 좋다라고 하는 자연 강제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마입니다. 특히 마는 생으로 먹게 되면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있어요. 이것이 위벽을 보호하고 또 식도를 지나가는 벽 자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식도 염증이 있으신 분들
분들에게는 이렇게 생으로 좀 갈아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특히 회 드시기 전에 아주 고급 일식집 가시게 되면 간장 종류만큼 막아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벽을 회를 드시기 전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걸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광염은 심한 스트레스 이런 걸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요로결석은 아까 말씀이 물을 충분히 섭취하라. 그게 제일 좋은 예방법입니까? 네. 또 첨언해 주실 건 없습니까? 한지민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정리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드시는 거 중요하죠.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런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체력적으로도 잘 이렇게 본인을 잘 아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민성 방광염에 제일 좋은 건 그 시험 직전에 이제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이런 게 많으니까. 맞아요. 시험을 안 봐야 되는데. 인생이 그럴 수는 없어. 이걸 어쩌나 싶게. 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로결석은 하여간 수분, 오늘 중요한 게 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 이거니까요.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방법,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운동 좀 아까 이렇게 등 치는 거 이런 거 좀 해보시고 이렇게 만난 것도 좀 드시면서 건강 다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광염 그리고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오는데 바람 심하게 부는 날은 이게 우산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젖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그래도 오늘 외출하실 때는 대가 좀 크고 튼튼한 우산 챙기시고요. 바람이 제가 알기로는 뭐 태풍급으로 분다 그래요.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